이번에 물리치료사를 위한 근골격계 영상 상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된 물리치료사 전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정형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파트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업에도 충분히 바쁘실 텐데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의 목적부터 말씀드리자면 물리치료사의 전문가로서 기본 역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0년에 영상진단학이라는 강의를 수강했었지만 실제로 임상에서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영상학이라는 것이 치료사들에게 중요하게 생각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잘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물리치료사를 위한 영상진단학이라는 책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더 많은 내용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강의를 듣고 이 책을 보시면 더욱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목차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영상 판독의 필요성을 가볍게 다루고 영상의 원리 및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엑스레이, CT, MRI 순으로 준비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경추 영상 판독을 위한 기본 해부학을 가볍게 다루고 경추 영상 판독 방법을 다룰 예정입니다. 3페이지에서는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영상 판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전문가로서 역량 및 자질입니다. 물리치료사로서 어디에서 일을 하게 되어도 결국 기능해부학 전문가입니다. 우리 몸은 당연히 3차원이고 치료사에게 이 3차원의 공간 지각 능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상을 보면서 2차원과 3차원을 넘나드는 인지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동적으로 분석된 내용만으로 치료를 하는 것은 까막눈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치료사들은 의사의 진단을 근거로 하여 같은 영상을 보고서도 주체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치료사는 현장에서 환자를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영상 분석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치료에 좋은 동기나 영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료사의 여러 가지 측정 방법들은 주관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객관적입니다. 영상을 분석할 수 있다면 치료와 재평가에 객관적인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 능력입니다. 물리치료사에게 업무는 환자 치료겠죠. 환자 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내려오는 처방을 이해하는 능력도 소통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은 객관적이고 기본 과학이기 때문에 직업 종류가 달라도 같은 내용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환자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양한 질환에 환우 카페, 유튜브, 블로그 등이 넘쳐나기 때문에 환자들의 지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만큼 잘못된 정보로 몸을 망칠 수 있는 환자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능력과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료하는 시간은 길지 않지만 치료사는 환자의 인생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치료사는 미래의 관절 퇴행성 변화를 지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올바른 분석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가볍게 듣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시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상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 구분별로 기본 과학, 촬영 원리, 영상 이해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엑스레이와 CT는
원리의 뿌리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MRI는 이 둘과 촬영 원리가 완전히 다르고요. 같은 2차원 사진이지만 CT와 MRI는 3차원의 직접 단면을 보는 반면 엑스레이는 3차원을 2차원으로 평면화시킨 이미지이기 때문에 엑스레이는 조금 더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설명에 비중을 조금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선 기본과학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자기파의 개념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전자기파란 전기장과 자기장이 수직으로 진동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파동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전자기파를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자, 파장이 짧으면 주파수가 높고 그래서 높은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파장이 길면 주파수가 낮고 낮은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 있는데 오른쪽 그림 전자기파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왼쪽부터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맨 위쪽에 지구 대기권을 통과하느냐 여부가 있고요.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파장의 크기에 따라 전자기파의 종류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파장이 큰 순서대로 건물에서 원자의 핵까지 우측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파장이 내뿜는 물체의 주파수와 온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높은 에너지를 발산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전자기파의 종류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라디오파는 파장이 1000m 정도로 상당히 길고 그러므로 낮은 주파수를 가집니다. TV나 라디오의 송수신에 사용이 됩니다. 마이크로파는 휴대폰, 와이파이, 전자레인지 등에 사용되고요. 적외선은 열을 가진 모든 물체에서 방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외선을 구분해서 야간 촬영을 할 수 있고 치료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적외선 치료기로 표층열 치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00에서 700 나노미터 영역의 가시광선은 사람 눈으로 들어와 시각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어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전자기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외선부터는 에너지가 높아져서 많이 쬐게 되면 피부 손상이 생깁니다. X선부터는 더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방사선이라고 칭하게 되는데요. 이 방사선 영역 중 하나가 X선입니다. X선도 역시 많이 노출 시에 위험하게 됩니다. 감마선은 암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래서 암 치료에도 사용이 되고요. 하지만 정상세포도 같이 손상이 되면서 머리가 빠지게 될 정도로 강력합니다. 우선은 이 정도로 알아두시고 다음 페이지에서 결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결론은 이 전자기파 중 파장이 짧고 높은 주파수를 가진 고에너지 영역인 방사선 영역이 있고 그중 X선이 존재합니다. 엑스레이는 이 X선의 투과를 이용합니다. 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X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대해서는 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X선을 이용해 어떻게 촬영하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테뉴에이션이라는 감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감쇄 과정이란 파동이나 입자가 물질을 통과할 때 일부가 흡수되거나 산란되면서 에너지 또는 입자의 수가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즉, 파동이나 입자가 힘을 잃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이랑 같이 보겠습니다. 엑스레이 튜브에서 X선이 생성되어 방사됩니다. 이 X선은 환자 몸을 통과하면서 감쇄 과정을 거치는데요. 감쇄를 거쳐 환자의 몸을 통과한 방사선을 잔여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조직의 밀도에 따라 감쇄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감쇄를 거친 이 잔여 방사선은 사진에 보이는 투명한 음영처럼 환자의 대략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게 됩니다. 이 잔여 광선을 영상 수신기에 의해 차단해서 이미지를 수신하고 자료를 처리 후 우리가 볼 수 있는 방사선 사진의 형태로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엑스레이 촬영의 원리입니다. 잔여 방사선으로 영상을 만드는 원리는 필름에 바른 특정 물질과 잔여 방사선의 화학적 반응을 통해 다양한 회색 음영을 만들어내는 방식인데요. 실제로 과거의 장비는 필름을 현상 인화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와서 디지털 시스템이 도입된 후로는 필름 프린트 없이 영상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이라고 하는 팍스로 전송하는 시스템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식으로 현재 병의원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필름에 X선이 닿으면 화학 반응으로 어두운 음영으로 변한다. 그리고 이 음영은 감쇄 과정을 거친 잔여 방사선의 양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원리를 디지털화 시켜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영상 이해를 볼 텐데요. 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한데요. 방사선 밀도란 물체가 엑스레이 광선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가 하는 성질의 조합입니다. 이 방사선 밀도는 물체의 구성 성분과 두께, 방사선 흡수율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방사선 흡수율이란 방사선 밀도와 비슷한 개념의 용어지만 방사선 밀도가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해하시는 데 있어 같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방사선 사진 흡수율은 방사선 이미지의 방사선 흡수량에 따른 기술적인 용어입니다. 물체를 통과한 잔여 방사선이 얼마나 사진에 반영되는가 하는 의미로 투사체의 방사선 흡수율과는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사선 비투과성이란 X선이 쉽게 뚫지 못하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이 말은 방사선 흡수율이 높다. 그래서 사진 흡수율이 낮고 필름이 본래의 백색에 가깝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사선 투과성이란 X선에 의해 쉽게 통과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이 말은 방사선 흡수율이 낮다. 그래서 사진 흡수율이 높다. 그래서 영상 수신기에 충분하게 도달되어 필름이 어두운 음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방사선 투과성이 있는 물질은 공기가 있습니다. 가운데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왼쪽부터 화살표 아래 방향으로 방사선 밀도가 증가합니다. 방사선 흡수율이 높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비투과성이고 방사선 사진 흡수율이 감소합니다. 아래 방향을 보시면 뼈랑 금속에 가까울수록 하얗게 되겠죠. 그리고 우측의 화살표 윗방향은 방사선 밀도가 감소합니다. 방사선 흡수율이 낮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사선 투과성이고 방사선 사진 흡수율이 증가합니다. 물을 중심으로 지방 공기로 갈수록 검은색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엑스레이 사진을 같이 보실 건데요. 목 뒤에 목덜미인대에 석회화 된 음영과 치아 충전재, 귀걸이가 엑스레이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겠습니다. 이것들은 방사선 비투과성 물질이고 방사선 흡수율이 높고 사진 흡수율이 낮아서 화면에 흰색으로 필름 색상에 가깝게 나오게 됩니다. 10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방사선 밀도에 영향을 주는 것들 중 구성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체에는 크게 4가지 범주의 방사선 밀도가 존재하는데요. 따라서 방사선 영상에는 4가지의
주된 회색 음영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공기는 인체에서 가장 낮은 방사선 흡수율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검은색 음영이 나타나게 됩니다. 공기는 정상적으로 호흡기나 폐, 위, 그리고 소화관 내에 존재하고요.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공기가 있다면 그것으로도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상행 결장과 하행 결장 위치에 가스와 혼합된 대변이 얼룩덜룩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은 공기보다 방사선 흡수율이 높아 진한 회색이나 검은색 음영을 띠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지방은 피하 조직이나 근육초를 따라 있고 내장 기관을 둘러싸며 존재합니다.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오른쪽 맨 위쪽 사진 2번에 보시면 복막 옆에 지방층이 검은색 음영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물은 지방보다 방사선 흡수율이 높아 회색을 띠게 됩니다. 혈액, 근육, 인대, 신경 등 연부 조직들은 수분이 많기 때문에 물과 유사한 방사선 밀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구분이 힘들어 엑스레이로는 연부 조직들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운데 사진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요추 옆에는 요근의 음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약간 회색으로 보이는 음영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뼈는 높은 칼슘 밀도로 두꺼워서 인체에서 가장 높은 방사선 흡수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같은 뼈라도 밀도에 따라 흰색 음영의 차이를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음영을 추가로 고려하게 됩니다. 조영제는 방사선 비투과성 물질로서 대표적인 조영제는 황산 바륨이 있고요. 내장 안쪽에 덮이면서 명백하지 않은 연부 조직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 조영제에 의해서 장기 구조물을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금속에 해당하는 치아 충전제나 인공관절이라든지 골절에 사용되는 핀 등 여러 금속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들은 아까 보신 것처럼 순백색의 음영으로 보이게 됩니다. 11페이지로 넘어가시겠습니다. 방사선 밀도에 영향을 주는 두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께가 있는 물체는 같은 물질로 만들어진 얇은 물체 대비 높은 방사선 흡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사진은 뼈를 연속적으로 얇게 잘라 같은 물체의 두께가 방사선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건데요. 두꺼워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음영이 밝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물체더라도 두꺼워질수록 더 큰 방사선 흡수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 밀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의 결론은 같은 뼈라도 다양한 음영의 백색 음영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방금까지는 구성과 두께가 물체의 방사선 흡수율을 결정한다는 것까지 설명드렸는데요. 지금은 차원에 대한 이해를 평면과 곡면을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투사 각도에 따라서 이미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CT와 MRI는 단면을 보는 것이지만 엑스레이는 3차원을 2차원 시키는 영상이기 때문에 판독자의 공간 지각 능력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왼쪽 사진을 보시죠. A를 보시면 쐐기를 영상 수신기에 평평하게 눕혀놨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엑스레이 광선을 투과시켰고요. 아래 사진을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일정한 사진 흡수율을 가진 삼각형 모양의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동등한 두께로 엑스레이 광선이 통과해서 그렇겠죠. 옹이 부분은 다른 목재세포보다 더 밀도가 높은 부분인데
훨씬 큰 방사선 흡수율을 가지고 흰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삼각형 안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옹이 부분인데요. 아마 저 부분에는 못을 받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B 사진을 보겠습니다. 쐐기 바닥면을 영상 수신기 위에 세웠을 때 사진입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중앙에 방사선 흡수율이 가장 크게 보이는 직사각형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이 엑스레이 광선이 가장 두꺼운 곳을 지나간 곳이겠죠. C 사진을 보시면 쐐기를 사진처럼 눕혔을 때 아래 사진을 보시면 두꺼운 쪽에서 얇은 쪽으로 이동하면서 방사선 흡수율이 점차 줄어드는 이미지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물체의 선행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단면 사진을 보고 물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곡면은 평면보다 약간 더 복잡한데요. 인체의 대부분이 곡면이기 때문에 이 곡면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사진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A를 보시면 영상 수신기 위에 비어있는 원통을 바로 세운 경우인데요. 엑스레이 광선이 원통과 같은 길이를 따라 내려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어있는 고리 형태의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B 사진은 조금 주의해서 보겠습니다. 원통을 눕혔을 때는 원통의 가운데가 가장 적은 방사선 흡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엑스레이 선이 가장 얇은 부분을 두 번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자리로 이동할수록 곡면의 접선이 점점 수직으로 바뀌므로 엑스레이는 더 깊은 거리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자리로 갈수록 음영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고리 모양으로 이해를 해볼 건데요. 엑스레이 광선이 고리의 가운데를 뚫고 들어가게 되면 가장 얇은 부분을 두 군데 뚫고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가쪽으로 갈수록 접선이 직각이 되면서 엑스레이 광선이 더 두꺼운 부분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체에서 이러한 구조는 원통 모양의 골반 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페이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장 왼쪽 사진을 보시면 되는데요. 영상 수신기가 골반 엉덩이 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에 있고 앞에서 봤던 원통 사진을 세워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장골의 음영이 더 하얀 부분이 보이는데요. 가운데 테두리나 바깥쪽 테두리처럼 원통의 가장자리 부분에 해당되는 곳은 광선이 더 깊이 통과해야 되므로 음영이 밝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3차원 구조를 2차원 이미지로 보고 연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1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3가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One view is no view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직관적인 뜻은 하나만 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즉,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사진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첫 번째 사진은 영국의 윌리엄 왕세자입니다. 자초지종은 잘 모르겠지만 손가락으로 욕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어미 사자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새끼 사자의 목을 물어 새끼 사자가 축 늘어진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고요. 세 번째 사진은 정면에서 본 아주 멀쩡한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1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자, 정면 사진을 볼 텐데요. 왕세자의 손가락이 3개나 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미 사자는 새끼와 이동 중입니다. 그리고 멀쩡한 경골이 옆에서 보니 나선형으로 골절된 상태고요. 섣불리 판단하는 것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가 3차원을 판단할 때는 서로 다른 90도로 만들어진 최소한 2개의 이미지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6페이지로 넘어가서 CT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먼저 CT란 영어에 적힌
용어 그대로 컴퓨터를 이용한 단층 촬영이라는 뜻입니다. CT는 X선과 동일한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X선이 인체의 내부를 평면으로만 볼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었기 때문에 3차원 단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래서 개발된 것이 CT입니다. CT는 엑스레이와 수학이 접목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모난 기계 속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하는 X선 튜브가 있습니다. 검사대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X선 튜브는 화살표 모양으로 나오는 나선 모양으로 인체를 스캔을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방사선을 둘러가면서 쏘기 때문에 CT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찍는 것이 좋습니다. 1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CT의 촬영 원리는 들여다보고자 하는 물체를 360도 회전하면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회전하면서 지나가는 구간마다 투과 후에 나온 방사선 양을 측정하면 각 지점이 방사선을 흡수한 양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 사진을 보시고 각 부분에 투과한 방사선 양을 10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간 사진을 보시면 투과 후 나온 양을 측정하면 각 지점의 흡수량을 구할 수 있는데요. 맨 우측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P와 S가 7을 흡수하여 방사선 양이 3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Q와 R이 7을 흡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P와 Q가 5를 흡수하였습니다. 그리고 S와 R이 9를 흡수하였습니다. 이렇게 산식을 만들어서 연립 방정식으로 풀게 되면 각 지점의 흡수한 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흡수한 양은 즉 방사선 밀도입니다. 이 방사선 밀도를 컴퓨터로 재구성해 입체 영상을 구현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CT의 핵심 원리입니다. 1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이런 단순한 계산으로 모든 픽셀의 방사선 밀도를 구합니다. 이것을 역으로 해석해서 얻어진 그래프를 시각화하는데요. 이것을 사이노그램이라고 하고, 이것을 다시 컴퓨터로 해석해서 실제 CT 영상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결론을 내자면 X선을 360도로 촬영해서 그 계산한 값을 수학적 처리에 의해 영상으로 변환하는 것이 CT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CT의 영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공부했던 방사선 밀도의 개념이 여전히 사용됩니다. 기본 원리는 엑스레이의 원리랑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CT는 입체 영상을 재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해하셔야 될 개념이 또 있습니다. 바로 복셀과 용적 평균화입니다. 아까 제가 연립 방정식을 이용해서 픽셀 단위로 방사선 밀도를 구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실제로는 절편의 두께가 있기 때문에 복셀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진과 성분의 합성어인 화면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를 픽셀이라고 합니다. 복셀이라는 개념은 볼륨과 성분의 합성어로 픽셀에 Z축이 추가된 3차원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이 아니라 큐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T는 이 복셀 안에 있는 방사선 밀도의 총합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만약 복셀 안에 여러 다른 조직들이 포함된다면 최소 구성 단위인 복셀의 방사선 밀도는 총합이 되고, 이러한 현상이 대조 해상도에 손실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을 용적 평균화라고 합니다. 이 현상은 절편을 좀 더 얇게 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척수 쪽에 조형제를 주사한 후에 찍은 척수 조형상 CT인데요. 척수 근처의 구조물을 상당히 자세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T MRI 단면 영상은 누워있는 사람의 단면을 아래쪽에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는 왼쪽 방향이 환자의 오른쪽이고 아래가 등 쪽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왼쪽 사진을 보시면 보통 이렇게 대칭적으로 음영이 나오는데 우측 사진은 용적 평균화를 보여줍니다. 환자가 왼쪽으로 비스듬해지거나 왼쪽으로 구부리면서 복셀에 방사선 밀도가 섞여 좌우 음영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 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CT는 컴퓨터 처리로 조직을 더 상세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윈도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CT에서 방사선 밀도를 수치화해 놓은 것을 발명한 분의 이름을 따서 하운스필드 척도라고 하는데요. 위 사진에서 위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물을 기준으로 공기와 뼈까지 방사선 밀도를 수치화해 놓은 표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물과 연부 조직의 음영이 구분되시나요? 0에서 플러스 50까지 이 구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이 회색 음영들을 정확하게 구분해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영상에서 스펙트럼이 보이는 구간을 좁힐 수 있는데요. 이것을 윈도잉이라고 합니다. 윈도잉을 하면 어떤 조직을 강조할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하운스필드 척도를 세로로 세워놨는데요. 아까 물과 연부 조직 그리고 피 이 구간이 눈으로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합니다. 원래 스펙트럼이 마이너스 1000에서 1000까지인데 이 스펙트럼을 0에서 80까지 구간으로 다시 회색 음영의 스펙트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 위쪽으로는 모두 하얗게 나오게 되고 0 아래쪽으로는 다 검은색 음영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부 조직을 더 상세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다음 페이지에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뼈 윈도우 사진인데요. 하얀색 화살표를 보시면 엉치뼈의 골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뼈보다 왼쪽에 있는 스펙트럼은 모두 검게 보이기 때문에 뼈를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구분하기 힘든 겉질뼈와 해면뼈의 구조까지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연부 조직 윈도우 사진입니다. 숫자 1번과 2번은 중둔근과 대둔근인데요. 이 근육들을 구분할 수 있고 3번에 보시면 두 근육 사이에 지방층까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부 조직 윈도우에서는 뼈는 구별이 어려운 밝은 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CT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MRI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대한 내용을 너무 축약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해만 하겠다는 느낌으로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보겠습니다. MRI는 자기 공명 현상을 이용하여 수소 원자의 변화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영상으로 변화하는 단층 촬영 영상 기법입니다. 인체의 구성 성분 중 약 70에서 8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물입니다. 즉, 인체의 대부분이 수소 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수소 원자인데요. 수소액은 회전하는 한 개의 플러스 전하를 띤 양성자를 갖기 때문에 주위에 유도되는 자기장이 있고 이는 작은 자석과 같은 현상을 보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수소 원자 핵을 작은 막대 자석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인체 내에는 이 수소 원자 핵이 대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원리만 본다면 우리 인체는 평상시에도 강한 자기장을 형성해야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자기장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사진에서 보이듯이 수소 원자핵의 자기장 벡터가 무작위로 형성되어 서로 간의 자기장 벡터를 상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작위 상태의 수소 양자들은 오른쪽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런 무작위 상태의 수소 양자들은 외부 자력이 가해진 환경에 놓이게 되면 작은 막대 자석처럼 외부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 평행하거나 그 반대 방향으로 배열하는 특징을 보이는데요. 이것을 자기화 또는 자화라고 합니다. 보통 외부 환경을 거스를 수 있는 반대 방향의 양성자 수가 적어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순자화를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몸이 자석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부 자기장과 평행한 것을 세로로 자석화됐다고 하여 종축자화라고 합니다. 이 외부 자기장이 걸린 상태에서는 종축 순자화 현상을 안정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설명이 마그네틱에 관한 설명입니다. MRI의 원리는 이런 안정화 상태의 수소 원자를 에너지를 증폭시켜서 되돌아오는 에너지를 받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원리가 공명인데요. 공명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공명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차 운동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수소 원자 사진인데요. 외부 자기장 환경에 놓이게 되면 수소 원자는 순자화가 되어 외부 자기장과 나란하게 정렬하게 됩니다. 위로 보이는 초록색 화살표는 외부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외부 자기장은 수소 원자의 회전 모멘트로 작용을 하여 이 수소 원자가 외부 자기장과 일정한 각도를 이루면서 회전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외부 자기장을 중심축으로 일정한 각을 이루고 원형 궤도로 회전 운동하는 것을 세차 운동이라고 합니다. 수소 원자를 팽이로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팽이 자체도 회전을 하고 있지만 팽이의 회전축 자체도 중력을 중심으로 회전 운동을 하는 것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차 운동의 빠르기를 자기장을 중심으로 1초당 회전수로 표시하는데 이를 세차 주파수 또는 공명 주파수라고 합니다. 단위로는 100만 헤르츠인 메가헤르츠를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공명 현상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물체가 진동할 때 물체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소리가 다르게 발생합니다. 작은 물체일수록 높은 소리를 내는데 높은 소리는 물체의 진동수가 많은 소리입니다. 이와 같이 물체가 일정한 소리를 내는 것은 그 물체의 에너지를 가하여 진동시킬 때 일정한 진동수로 진동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진동수를 그 물체의 고유 진동수라고 합니다. 이때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에너지가 주기적으로 변한다고 가정하면 에너지를 받는 물체의 고유 진동수와 외부에서 가해진 에너지의 진동수가 같아질 때 물체는 진동하고 소리를 내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공진 또는 공명 현상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위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어릴 적 해봤던 소리 굽세 실험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서로 다른 소리 굽세를 배열하고 반대쪽에서 이 중 하나와 동일한 크기의 소리 굽세를 때리면 다른 쪽에서 동일한 소리 굽세가 울리면서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는 고유 진동수가 같은 소리 굽세 사이에 공기를 매개로 일어나는 공명 현상입니다. 실제 사례로 워싱턴에서 생긴 타코마 다리 붕괴 사고가 있는데요. 우연히 다리의 고유 주파수와 주변의 주파수가 동일해지면서 공진이 생기고 진폭이 커져 무너져 내린 사고가 있었습니다. 2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MRI에서는 이런 공명 현상을 어떻게 유도할까요? 평상시에
무작위 방향으로 자성을 띠지 않던 수소 원자들에게서는 신호를 측정하기가 힘듭니다. 아까 외부 자기장에 의해 순자화된 상태를 안정화된 상태라고 설명드렸는데요. MR 신호를 얻기 위해서는 안정화된 상태에서 수소 원자의 에너지를 증폭시켜 되돌아오는 에너지를 측정하여야 됩니다. 안정화 상태인 종축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순자화 상태를 에너지가 불안정한 횡축 방향으로 이동시켜야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게 공명현상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세차 운동을 하는 수소 원자의 세차 주파수와 동일한 주파수의 전자기파를 외부에서 가해주면 공명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전자기파를 라디오 프리퀀시라고 RF 펄스라고 합니다.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왼쪽 처음 그래프를 보시면 23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세차 운동을 하는 수소 원자를 그대로 옮겨와서 XY축을 표시해 놓은 그래프입니다. 외부 자기장 평행 방향과 반대 방향이 합해져서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Z축으로 순자화되어 있습니다. 아까 수소 원자와 같은 세차 주파수인 90도로 된 RF 펄스를 가하게 되면 공명 현상이 생기면서 횡축 방향으로 서서히 누워버리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XY축으로 누워버리는 모양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오른쪽 네 번째 그래프로 가셔서 전체적으로 XY축 방향으로 퍼져 있지만 최종 순자화 벡터는 90도 RF 펄스 X축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것을 횡자화라고 합니다. 공명이 된 상태이죠. 공명이 된 상태에서 RF 펄스를 끊게 되면 이 횡자화되어 있던 수소 원자들이 다시 종자화로 돌아가는데 이 과정을 이완이라고 합니다.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MRI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완은 종축 이완과 횡축 이완으로 구분됩니다. 왼쪽 아래 사진으로 보시듯이 Z축인 종축으로 돌아가는 것을 T1 회복이라고 합니다. 이때 수소 원자는 둘러싸인 분자들에게 에너지를 잃으면서 돌아가는데 수소 원자의 주변 분자의 크기에 따라 속도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물에 있는 산소 성분은 분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에너지 전달이 느려서 T1 이완 시간이 길고 지방 조직에 있는 탄소 성분은 분자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에너지 전달 효율이 높아 이완 시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횡축인 XY 평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자기파를 받아 횡축 한 방향으로 결집되어 있는 수소 원자들이 흩뿌려지면서도 MR 신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런 횡축 결집의 이완을 T2 붕괴 또는 T2 이완이라고 표현합니다. 횡축 결집이 이완으로 진행될수록 MR 신호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결론은 공명 현상을 만들어 이완하면서 돌아오는 신호를 분석하여 MRI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MRI 영상에서는 조직 대비는 서로 다른 조직들 간의 T1, T2 차이를 이용하여 만들어집니다. 이 대조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변수는 반복 시간 TR과 에코 시간 TE가 되겠습니다. TR은 Time to Repeat의 줄임말로 실제로 90도 RF 펄스 한 번의 공명으로는 모든 수소 원자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 모이기는 힘들고 신호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180도 RF 펄스로 다시 수소 원자들을 Z축으로 재정렬해서 다시 90도 RF 펄스로 공명을 해주게 됩니다. 이를 계속 신호를 획득하여 MR 영상을 얻게 되는데요. 공명 현상을 일으키기 위한 90도 RF 펄스가 반복되는 시간 간격, 이 시간 간격을 TR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T2란 Time to Echo의 줄임말로 90도 펄스가 가해진 후에 에코 신호를 얻기까지 시간 간격입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지만 그래프를 보시면서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T1 종이완을 강조한 그래프입니다. Y축을 보시면 에너지 준위입니다. Z축은 시간입니다. 공명현상으로 에너지를 얻은 지방과 물이 이완되는 속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지방이 현저하게 빠른 속도로 이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T2 강조 그래프도 동일합니다. 만약 짧은 그래프 Y축에서처럼 짧은 T2 구간에서 신호를 얻게 되면 빠르게 에너지를 많이 쏟아낸 지방에서 고신호 강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고강도 신호를 여러 번 반복해서 받아낼 수 있으면 대조도가 더 좋아지겠죠. TR의 개념은 이 그래프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왼쪽 그래프가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의 시간 간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R이 짧다는 것은 이 그래프가 여러 번 엄청나게 빠르게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1 강조 영상에서는 짧은 TR과 T2를 사용해서 지방의 고강도 신호를 짧은 시간 내에 많이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T2 횡이완 강조 그래프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T2가 짧을수록 조직으로부터 얻는 신호 강도는 강해지지만 물과 지방 둘 다 신호가 강하기 때문에 대조도 차이가 적게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T가 길면 신호 강도는 낮아지지만 대신 대조도의 차이를 보여 강한 T2 강조 영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긴 T2 위치에서 신호 강도는 낮지만 지방은 이미 이완이 거의 끝났으므로 상대적으로 물의 잔여 에너지가 고신호 강도를 보여 대조도의 차이가 크게 나게 됩니다. T2 강조 영상에서는 긴 T로 T2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T1 영상은 조직의 RF 펄스로부터 공명 후에 에너지가 많이 남아있을 때 만들어지는 반면에 T2 영상은 낮은 에너지 단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T1 영상은 검사 시간이 짧고 해부학적 정보가 뚜렷하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반대로 T2 영상은 좀 더 거칠며 공간 해상력이 다소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과 같이 에너지를 빨리 잃지 않는 구조를 선택적으로 영상화하므로 염증을 판별하는 데 유용합니다. 2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차이를 좀 더 아실 수 있는데요. 왼쪽 T1 강조 영상과 T2 강조 영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T1과 달리 T2 영상에서 뇌척 수액이 고신호 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L5S1 디스크를 제외하면 나머지 추간판도 T1 영상에 비해 고신호 강도를 보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에서 CT와 MRI를 간단하게 비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CT는 방사선 밀도를 바탕으로 조직을 구분하기 때문에 동일한 방사선 밀도를 가진다면 조직학적 구별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구조평가 능력이 좋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CT는 치밀뼈와 해면뼈 조직을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어 뼈 조직의 촬영에 유용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방사선 노출은 CT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MRI보다 짧은 시간에 촬영이 가능하고요. MRI는 조직학적으로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CT보다 체액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노출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이 비싸고 촬영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경추는 임상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부위입니다. 교통사고와 같은 급성 외상, 퇴행성 질환, 만성적인 자세로 인한 변형 등이 환자들의 메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행성 질환이나 만성적인 자세 변형에 대한 문제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환자들의 임상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사선 영상에서 나타나는 척추의 퇴행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퇴행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외상이나 자세의 변화에 견디는 내성도 달라지게 될 것이고 기능적인 움직임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로 잘 알고 계신 내용 드리겠지만 필요한 경추 해부학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2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추는 전방 망곡을 형성하는 7개의 척추로 구성되죠. 그중 1번과 2번은 독특한 특성이 있고 나머지 척추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추 1번 고리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가운데 위쪽 그림이랑 같이 보시죠. 고리뼈는 크게 앞쪽 척추뼈고리, 뒤쪽 척추뼈고리, 그리고 외측 골뭉치와 함께 고리 모양을 형성하는 게 특징입니다. 앞쪽 뼈고리의 바깥쪽 중앙에는 전방 결절이 있으며 내측 중앙은 2번 경추의 치돌기와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뒤쪽 뼈고리의 바깥쪽 중앙에도 후궁 결절이 있는데 이는 극돌기의 미발달 상태입니다. 외측 골뭉치는 내측으로 경사진 후관절을 지지하고 있으며 뒤통수뼈 관절융기와 고리 뒤통수 관절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화부 후관절은 2번 뼈의 상부 후관절과 고리 중쇄 관절을 형성합니다. 외측 골뭉치에서 뻗어나오는 가로돌기에는 추골 동맥이 지나가는 가로돌기 구멍이 있습니다. 이 가로돌기는 쉽게 촉진할 수 있는데요. 아래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하악골각 뒤편과 후두골 아래쪽에 가로돌기가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쯤에 손을 대시고 고개를 좌우로 움직여 보시면 연부 조직보다 단단하게 느껴지는 고리뼈의 가로돌기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우측을 기준으로 하악골각 뒤 SCM을 넘어 후두 아래쪽을 짚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시면 후두에 상대적으로 경추 1번이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손가락이 뒤로 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빨간색 위치는 가로돌기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죠. 고리뼈와 연결된 뒤통수뼈와 중쇄뼈를 단순화시킨 앞쪽 사진입니다. 여기서 신경 써서 보실 부분은 고리 중쇄 관절의 위치가 고리 뒤통수 관절의 라인과 비슷하게 있고 그 아래 후관절들의 위치보다 상대적으로 앞쪽에 위치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만 알고 계셔도 이 사진이 정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페이지 경추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경추 2번은 머리의 회전축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쇄뼈라고 불리며 축추라고도 불립니다. 이름에 걸맞게 전방에 돌출된 치돌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치돌기는 앞뒤로 두 관절면을 가지고 있는데 앞쪽은 고리뼈와 관절을 이루며 뒤쪽은 고리뼈의 가로인대와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른쪽 컬러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처럼 고리뼈의 가로인대가 치돌기를 고리뼈에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안전벨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앞쪽 사진으로 돌아가서 관절 기둥을 보시겠습니다. 상방에 있는 관절 돌기쌍은 치돌기와 가까이 붙어 있고 고리 중쇄 관절을 형성합니다.
하방에 있는 관절 돌기쌍은 약간 뒤쪽으로 위치해 3번 경추와 관절을 이루면서 관절 기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리뿌리가 이 사이를 지지하게 됩니다. 가로돌기는 작고 가로돌기 구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엑스레이를 보시면 고리 중쇄 관절과 고리 뒤통수 관절 라인을 위에 두 빨간 선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고리 뿌리를 지나 3번 경추와 관절 이루는 부분부터 관절 기둥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 빨간 선은 관절 기둥 라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리판은 이분된 가시돌기와 합쳐지는 구조입니다. 경추 2번의 가시돌기는 후두 아래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촉진할 수 있습니다. 뒤통수 아래에 바로 손을 대시고 신전과 굴곡을 반복해 주시면 경추 2번 가시돌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3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3번에서 7번까지 뼈는 일반적인 구조의 뼈 모양을 가집니다. 사진을 같이 보시면 가운데 사진 보시겠습니다. 추간판 아래쪽에 추체가 있고요. 사진에서 잘 보이진 않지만 추체에서 나오는 튼튼한 고리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쌍으로 이루어진 상방 및 하방 관절 돌기가 있고요. 모든 경추는 큰 추체 구멍이 있어 척수가 통과하게 되며 척수 신경근이 지나갈 수 있도록 갈라진 가로돌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진 가로돌기에 가로돌기 구멍이 있는데 척추동맥과 정맥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척추뼈 고리판과 이어진 가시돌기, 일반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오른쪽 사진으로 넘어가셔서 보시면 2번 경추와 3번 경추 사이에서부터 추간판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갈고리 돌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갈고리 돌기는 추체의 상부 측면 경계선에서 나와 위에 있는 추체와 관절을 이루며 루시카 관절이라고도 하는 갈고리 돌기 관절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절 사이 추간판에 안정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갈고리 돌기의 퇴행으로 신경근이 압박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경추 7번부터는 흉추와 비슷해지면서 극돌기가 좀 더 발달한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페이지로 가셔서 3차원 CT 사진을 같이 보시면서 조금 더 입체화를 해보겠습니다. 왼쪽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전방 사진인데요. 위쪽으로 고리뼈의 구조와 치돌기가 관절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쇄뼈와 고리뿌리, 추체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아래로 4번 뼈의 갈고리 돌기 그리고 갈고리 돌기 관절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왼쪽에 고리 중쇄 관절이 앞으로 되어 있고 2번, 3번 경추부터는 후관절부터는 뒤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가로돌기 상부면에 척수신경이 지나갈 수 있는 홈이 확인됩니다. 후면 사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들과 관절면을 확인할 수 있고요. 보이다시피 고리 중쇄 관절은 앞쪽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후관절로 형성되어 있는 관절 기둥을 뒤쪽에서 더욱더 명백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앞뒤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서 구조를 더욱더 입체적으로 파악하기를 추천드립니다. 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추의 인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추 부위의 손상과 그 후유증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요 인대의 숙지가 필요한데요.
인대가 수분이 많기 때문에 방사선 밀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방사선 흡수율이 높지 않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밝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방사선 사진상으로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뼈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관절 관계를 평가해보면 인대의 손상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같이 보실 건데요. 모든 인대들을 다루진 않고 경추 상부를 지지해주는 몇 가지 주된 인대들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상인대를 보겠습니다. 날개인대는 치돌기의 상부에서 양쪽으로 날개처럼 뒤통수뼈로 뻗은 인대입니다. 고리 뒤통수 관절의 지나친 회전을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리뼈의 가로인대는 치돌기를 수평으로 가로지르는 인대로 아까 설명드렸듯이 고리 중쇄 관절에 안정감을 제공하게 됩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설명하는 인대만 강조해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다른 구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강조하는 부분들만 입체적으로 비교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로 넘어가서 고리 뒤통수막은 앞뒤로 고리뼈의 상부에서 나와 두개골에 큰 구멍까지 부착되는데요. 뒤 고리 뒤통수막은 고리뼈와 뒤통수뼈 사이에 황색인대에 해당하게 됩니다. 오른쪽 사진으로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뒤고리 뒤통수막이 왼쪽에 확인되고요. 그리고 안쪽에 덮개막과 바깥쪽에 황색인대가 보입니다. 황색인대, 이 뒤고리 뒤통수막은 고리뼈와 뒤통수뼈 사이에 황색인대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개 하 부위를 지지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덮개막은 중쇄뼈의 후방에서 나와 두개골의 큰 구멍의 전방까지 이어집니다. 이 위치에서 척추관의 앞경계를 덮개처럼 덮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시는 대로 덮개막은 뒤세로인대가 넓적하게 연장된 부분입니다. 덮개막도 고리 뒤통수막과 마찬가지로 두개 하 부위를 지지하게 됩니다. 36페이지에서 조금 더 깊숙이 그리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을 첨부했고요. 특별히 보실 점은 정중 고리 중쇄 관절과 가측 고리 중쇄 관절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점입니다.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고리 중쇄 관절은 가쪽 고리 중쇄 관절입니다. 그리고 우측 사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측 사진에서는 덮개막이 큰 구멍의 전방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날개인대를 확인할 수 있고 뒤 세로인대와 구분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추 하부까지 지지해주는 인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목덜미 인대는 가시 끝 인대 중 가운데 부분이 넓어져서 형성된 인대이고 사진에서 보시면 맨 아래쪽부터 맨 끝까지 연결해주는 인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7번 경추에서 바깥 뒤통수뼈 융기까지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인대는 인접 추체의 고리판을 이어줍니다. 가시돌기에서 이어지는 고리판을 보시면 그 사이에 황색인대가 보이게 됩니다. 가시 사이 인대는 인접한 가시돌기 사이를 이어줍니다. 그리고 뒤세로인대는 추체관 내에서 후방 디스크와 추체 후방으로 부착되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척추의 뒤쪽 몸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세로인대를 비롯해서 뒤에 있는 인대들은 경추의 과한 굴곡과 회전 운동을 제한하게 됩니다. 앞세로인대는 뒤통수에서 엉치뼈까지 내려오면서 전방 디스크와
추체 전방에 부착되어 과한 신정 동작을 제한하게 됩니다. 우측 사진을 보시면 MRI에서 보이는 인대 사진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사진 물의 고강도 신호로 내척 수액과 추간판이 밝게 보이는 T2 영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인대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부학을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고 방사선 영상을 평가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료사들이 임상에서 접하는 영상은 대부분이 엑스레이입니다. 실제로 경추의 많은 질환들은 엑스레이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싸고 번거로운 특수 영상을 불필요하게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뼈의 상태를 정밀하게 촬영하기 위해서 CT를 사용할 수도 있고 척수, 신경근, 추간판 등을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MRI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치료사의 역할은 엑스레이 촬영에서 CT나 MRI 촬영으로 적재적시에 이어질 수 있도록 중재해 줄 수 있는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방사선 영상의 원리나 특성을 잘 이해하셨다면 엑스레이 사진으로도 충분히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 판독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종류의 촬영 방법이 있습니다. PPT에 설명을 해놨고요. 이 내용들은 진행하면서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를 보시죠. 경추 엑스레이를 분석하기 전에 방사선 중심선과 방사선 왜곡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데요. 방사선 사진은 확산 각도가 있기 때문에 사진에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조사원과 영상 수신기의 위치, 그리고 피사체의 정렬 등이 왜곡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중심 강선을 중심으로 주변 영상의 크기나 길이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림을 같이 보시면서 이해해 볼까요? 우선 A 사진을 보시면 정상적인 사진 촬영에도 불구하고 중심 광선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기본적인 크기와 길이 왜곡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와 C도 B와 C같이 피사체의 비정상적인 정렬에서도 각이 넓어지게 되면 확대되고 각이 줄어들게 되면 축소가 생기게 됩니다. D와 E와 같이 영상 수신기의 위치에 따라서도 왜곡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광선의 특성상 기본적인 왜곡이 생긴다는 것을 숙지하시면 뒤에서 영상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4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경추 엑스레이 촬영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후방 국외 촬영입니다. 이 전후방이라는 것은 엑스레이 광선이 진행하는 방향입니다. 옆에 4가지 그림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AP는 앞에서 뒤로 광선이 관통하는 것입니다. 촬영을 하는 이유는 고리뼈와 중쇄뼈, 그리고 주변 구조, 고리 중쇄 관절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고리 중쇄 관절이 아래 턱뼈에 가려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래 턱뼈가 목뼈 상부를 흐리지 않게 환자의 입을 벌린 상태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중심 광선이 1번과 2번 경추를 중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촬영에서 관찰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아래 사진을 보시면 되는데요. 고리뼈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A를 보시면 먼저 고리뼈의 외측 골뭉치 넓이를 보시고 넓이가 동일한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비대칭성이 보인다면 고리뼈의 회전이 의심되는 것입니다. 외측 골뭉치가 전방으로 회전한 쪽이 광선의 확산 각도가 더 크고 외측 골뭉치가 더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B를 보시면 외측 골뭉치가 2번 뼈 상위 관절면보다 더
더 두드러지게 되는 오버행잉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 오버행잉을 나타낸다면 골절이나 탈구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오버행잉은 정상 변화의 상태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C를 보시면 치돌기가 고리뼈의 골뭉치 사이에 대칭적으로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고리 중세 관절이죠. 그리고 D는 바깥 고리 중세 관절의 양쪽 관절 공간도 같은 높이에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 가시돌기가 중앙선에 위치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실제 엑스레이 영상을 하나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1번 앞니가 2번 치돌기와 겹쳐져 있고요. 3번은 고리뼈의 가로돌기입니다. 그리고 4번과 5번은 고리 중세 관절인데요. 이 4번과 5번 관절면이 고리 중세 관절을 형성하게 됩니다. 고리 중세 관절은 7번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6번에 얇은 파란 선을 보시면 이 파란 선은 고리뼈의 뒤쪽 고리 아래쪽 경계인데요. 아까 보셨듯이 1번 경추가 살짝 위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 경계면은 뒤쪽 고리의 경계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연하게 보이는 경계선이 있는데요. 앞쪽 고리 모양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리의 경계면은 골절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8번은 외측 골뭉치, 9번은 경추 2번의 추체, 10번은 경추 2번의 가시돌기고요. 11번은 가시돌기와 연결된 고리판이고요. 12번은 고리판과 연결된 고리뿌리입니다. 이렇게 구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를 파악하시고 설명드린 A, B, C, D를 하나씩 평가하시면 됩니다. 설명드린 지표상의 몇몇 변화는 인대 손상이나 골절, 탈구를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후방 하부 목뼈 촬영입니다. 왼쪽 그림 2개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중심 광선의 위치는 하부 목뼈를 관통하여 상부 흉추부터 5개의 하부 목뼈를 보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관찰할 점은 우선 목뼈와 등뼈가 수직선상에 있는지 정렬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2가지 랜드마크로 대칭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시돌기인데요. 가시돌기가 척추 중앙선상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극돌기에서 추체 바깥면까지의 거리는 양쪽이 동일하여야 됩니다. 다만 극돌기 자체의 불규칙한 형태는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자리 양쪽 동그란 원은 고리뿌리입니다. 고리뿌리의 위치로도 대칭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경추 4번에 고리뿌리가 있는데요. 이 고리뿌리를 기준으로 좌측에 관절 기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절 기둥과 고리뿌리를 중심으로 오른쪽 추체를 보면서 목뼈의 모양을 더욱더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고리뿌리 위치는 빨간 선으로 그어놨습니다. 고리뿌리가 관절 기둥 영상에 의해 겹쳐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윤곽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타원형처럼 끝부분의 밀도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극돌기도 이러한 비슷한 원리로 윤곽을 볼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경추 1번의 가로돌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로 갈고리 돌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검은색 음영은
기관 내에 있는 공기의 음영입니다. 그리고 흉추 1번의 가로돌기가 첫 번째 늑골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빗장뼈는 확산 각도로 인해 조금 확장된 상태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측면 관절 기둥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고립부리를 확인할 수 있고 2번, 3번 추간판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간판 공간은 정면 촬영으로는 확산 각도 때문에 왜곡이 되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힘들고 측면 사진으로 관찰하게 됩니다. 4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측면 사진을 보겠습니다. 측면 사진은 추간판 공간, 관절 기둥, 관절면, 그리고 전면부 연부 조직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심 광선이 4번 경추 정도를 통과하여 촬영하게 됩니다. 측면 사진에서 주로 관찰할 것들은 측면 목뼈의 배열입니다. A에서 보이시다시피 3개의 평행선을 가상으로 그려서 관찰할 수 있는데요. 기찻길처럼 고정된 레일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간적인 관계에 생기는 문제는 골절, 탈구, 그리고 심한 퇴행성 변화 등으로 기인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선은 1번 라인인데요. 추체의 전방선입니다. 앞세로인대의 긴장이나 인장력으로 골극이 생기거나 퇴행성 변화로 골극이 생기거나 할 수 있는데 공간 관계에서는 이러한 점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2번 라인은 두 번째에 있는 선은 추체의 후방선입니다. 이 선이 전방선과 같은 커브를 이루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라인에서는 척추관과 추간공 위로 골 증식체가 척수 또는 신경근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2번 라인에서 골 증식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1번, 2번 선을 그어 보시면서 추체의 모양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체는 상자 모양이며 원래 뚜렷하고 부드럽게 가장자리 커브가 보입니다. 가로돌기는 추체와 겹쳐져서 확인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선은 추체 사이에서 추간판 공간까지 그리고 추간판 공간에서 추체 사이에 추간판 공간까지 높이가 잘 보존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제일 왼쪽 선에 있는 선은 가시돌기 고립한 선이라고 합니다. 이 라인 2와 두 번째 라인과 세 번째 라인 공간에 관절 기둥이 형성되고 이 안에 척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후관절면과 관절 공간을 가장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고리 치돌기 경계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공간은 옥의 전범위 운동에서 고리뼈 가로인대에 의해 안정되어 고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쪽 연부 조직 부분을 보시면 가장 오른쪽에 위쪽 선은 인두의 뒤쪽 공간입니다. 내려오면서 기관과 식도로 나뉘면서 아래쪽 공기 뒷부분으로 기관의 뒤쪽 공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을 정확히 구분할 수는 없지만 만약 음영에 팽창이 있다면 외상으로 인한 출혈이나 삼출액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좌우 사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43페이지 보시죠. 사선으로 찍는 사진은 주로 추간 구멍을 보기 위함입니다. 중심광선 15도에서 20도 정도로 4번 경추를 통과하게 됩니다. 엑스레이를 바로 보시겠습니다. 사선 촬영에서는 고립부리가 직접적으로 바로 보이게 됩니다. 추체 옆에 우측 고립부리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반대쪽 고립부리는 추체 뒤에 겹쳐지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동그란 점을 확인해 보시면 반대측에 좌측 고립부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립판은 뒤쪽이랑 겹쳐지면서 찍히기 때문에 테두리가 하얗고 둥근 모양을 나타나게 됩니다. 아래쪽 추체일수록 고립판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립부리를 기준으로 고립판 가시돌기로 이어지는 모양을 상상을 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이 사진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측면 신전과 굴곡 스트레스 영상은 선택적으로 측면 영상에 더하여 찍는 사진인데요. 정렬과 불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충분한 병력상의 증거가 있고 환자의 증상이 심각한 손상을 의미하는 경우에도 방사선 영상에 충분한 증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방사선 영상은 고정 영상으로 설령 불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해도 그 순간의 관절 위치가 상태를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영상은 역학적 스트레스를 그 부위에 가함으로 불안정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많이 제공을 하므로 외상의 경우 기본적인 측면 사진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불안정성의 임상 증상이 있다면 영상을 추가로 촬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굴곡과 신전 시에 고리 치돌기 경계면이 일정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실제로 치료사가 겪을 만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이해를 하기 위해 예시를 들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젊은 여성 사진인데요. 경추 1번과 2번의 불안정성 사례입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신전 시에 1mm였던 고리뼈 치돌기 경계면이 보입니다.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엑스레이로 넘어가겠습니다. 굴곡 시에 이 고리뼈 치돌기 경계면이 5mm까지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간격은 원래 일정해야 되고요. 아까 공부했던 인대들 중에 경추 1번과 2번을 잡아주는 인대에 불안정성이 생겼다는 것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측면 MRI 영상을 찍었더니 굴곡 시에 치돌기가 고리뼈에서 벗어나면서 척수가 찝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외과적 고정 수술을 하였고 경추 1번과 2번을 유압한 경우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T의 적응증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고요. 보통 환자의 병력 청취와 이학적인 검사를 통해 특수한 임상적인 상황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CT 검사는 영상의 고화질과 환자에게 피폭되는 방사선량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둘러싸면서 많은 양의 X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임산부에게는 금기증이 되겠습니다. CT의 영상 분석 순서로는 A, B, C, D, S로 표현을 하는데요. 정렬, 골 밀도, 관외 공간, 추간판의 손상 여부, 연부 조직 순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MRI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까 A, B, C, D, S를 토대로 영상을 조금 확인해 볼 건데요. 왼쪽 사진은 경추 1번과 경추 2번의 수평면 사진입니다.
정렬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측 사진이랑 비교를 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측 사진은 경추 5번의 수평면 사진입니다. A. 정렬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좌측 사진에서 고리뼈 전면 고리와 측면 추체에 대한 치돌기 위치를 평가해 보면 크게 대칭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만약 골절, 고리 중쇄 아탈구, 횡인대나 익상인대 손상 등은 이 형태를 비대칭적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에서 5번 경추의 수평면에서 정렬을 크게 확인할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B에 해당하는 골 밀도를 확인할 건데요. 골 밀도는 피질골과 해면골, 그리고 뼈 손상, 감염 확인, 골절에 의한 피질 가장자리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쪽 사진을 보시면 모두 방사선 음영이 선명하고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C. 관의 공간을 보겠습니다. 보통 척추관의 넓이의 비율은 추체의 넓이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척추관의 직경을 추체 직경으로 나눈 값이 1에 가까워야 되고 0.85 이하인 경우 척추관 협착증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척추관 직경과 축체 직경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좌측을 보시면 고리뼈링의 전후 직경은 3cm 정도고 치돌기와 척수의 직경은 각각 대략 1cm 정도로 고리뼈링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척수는 잘 보이지 않지만 척수와 치돌기의 간격과 고리뼈링의 전후 직경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머지 공간은 병리학적인 움직임을 위해 비어있게 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D에 해당하는 추간판은 MRI를 확인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S. 연부조직 평가도 보통 시상면에서 외상에 의한 부종의 확인이나 척추 전면부 연부조직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수평면에서는 연부조직을 잘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평면에서는 정렬과 골밀도, 관의 공간 정도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CT 시상면을 보기에 앞서 방사선과 CT 영상에서 두개골 관절에 대한 기준치가 있는데요. 이런 게 있다고 참고만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4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의 간격은 직접 읽어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소개된 기준치를 이용해서 관절의 안정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측 CT 사진을 바로 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엑스레이 측면 영상이랑 유사하게 세 가지 연결선을 통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측면 방사선 사진이랑 비교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살표 표시를 해놓은 것은 앞서 생략된 수치인데요. 이것을 한번 직접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5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관상면 라인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CT 사진을 바로 보시겠습니다. 고리 뒤통수 관절과 고리 중쇄 관절을 보다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경추 1번과 2번의 위치의 영상은 엑스레이의 오픈 마우스 영상과 유사합니다. 엑스레이처럼 겹쳐지는 부위가 없으므로 치돌기 골절을 확인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고리 뒤통수 관절의 간격과 고리 중쇄 관절의 간격을 확인하시고 치돌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T 설명은 이 정도까지 하고 바로 MRI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MRI도 동일하게 적응증이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CT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병력 청취와 이학적인 검사를 통해 특수한 임상적인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적용합니다.
자기장을 이용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금기증이 있습니다. 심장 박동기 사용자나 자기력이 강한 이물질이나 정기적 기기 등은 강한 자기장과 반응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기입니다. 그리고 MRI 영상 분석도 아까 CT와 동일하게 A, B, C, D, S 순으로 분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서 언급한 T1, T2 영상을 구분하는데 T1 방식은 주로 해부학적인 요인을 확인하고요. T2 방식의 영상으로는 비정상적인 체액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디스크 추간판의 손상 여부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보겠습니다. 추간판의 손상 여부인데요. 조금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높이와 수액의 수분성을 평가하면 되시겠습니다. 시상면 영상에서는 후방의 가장자리를 확인해서 전체적인 형태와 섬유륜 손상 여부를 확인하면 되시고요. 수평면에서는 후 외측 가장자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MRI는 추간판 퇴행성 변화 확인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하지만 추간판 탈출증 진단에 있어 정확성이 좀 제한되는 편인데요. 북미 척추학회에서 제시한 임상 지침서에 어느 정도 기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허리 추간판에 대한 내용이지만 경추와 비슷하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정상 추간판은 90도 각도로 4등분했을 때 25%씩 일정한 분포를 보이게 됩니다. 추간판이 후방으로 팽윤된 경우 넓게 분포되어 비교적 대칭적으로 추간판이 돌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대칭적일 수도 있고요. 팽윤의 경우에는 신경근을 압박하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탈출은 추간판의 구성물질이 아예 빠져나온 것으로 국소적이며 비대칭적입니다. 후방 중앙이나 후방 측면 그리고 아예 가측으로 추간판이 돌출될 수도 있습니다. 돌출과 유출의 개념이 있는데요. 이 돌출과 유출은 탈출의 하위 범주입니다. 돌출은 탈출된 추간판의 기저부의 범위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중심에서 탈출된 기저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광범위한 기저부 탈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탈출된 추간판의 기저부를 보시면 앞서 정상적인 추간판에서 설명드렸던 90도 각도와 25%의 기준치를 넘어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광범위한 기저부 탈출이라고 하고요. 그 이하로 빠져나온 경우 오른쪽 사진처럼 국소적 탈출이라고 합니다. 유출은 그림에서처럼 추간판의 일부가 돌출된 것보다 조금 좁아진 형태를 보이고 이 경우에는 아래 사진처럼 연결성이 완전 끊어져서 조각날 수도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53번 수평면 MRI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수평면에서는 주로 시상면에서 보기 힘든 경막 외 공간이나 신경근을 주로 관찰하셔야 됩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 5번, 6번 디스크 사진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정확하지 않지만 국소적인 돌출이나 유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경막이 침범되고 척수가 압박받는 모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구조들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사진을 보시면 MRI 사진에서도 뒤세로인대나 황색인대 같이 인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4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수평면 사진은 시상면에서 설정된 슬라이스 정보를 찾아보면 번호가 일치하는 단면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처럼 6-10을 찾아서 단면 사진을 오른쪽처럼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 사진은 4번과 5번 사이의 추간판 영상입니다. 선명하지는 않지만 추간판이 탈출된 것이 보이고요. 경막이 침범되고 척수가 압박받는 모양이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 방향은 오른쪽 방향으로 침범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구조물들은 이전 자료들과 비교하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근육의 비대칭도 보이는 분인데 근육 사용이나 평소 자세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5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단면 정보를 보겠습니다. 왼쪽 사진을 먼저 보실 텐데요. 4번 경추 고립부리 레벨의 단면과 왼쪽과 우측 사진을 같이 보겠는데요. 4번 경추와 4번 경추의 고립부리 레벨의 단면과 그 아래 우측을 보시면 그 아래 4번, 5번 사이 추간 구멍 레벨의 단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왼쪽 사진을 보겠습니다. 좌측 사진을 보시면 4번 고립부리의 위치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진을 우측에서 보면 5번 목신경의 신경근 구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비교하시면서 보시는 게 더욱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사진 4번 고립부리의 위치에서 우측 사진으로 넘어가면 그 위치에 5번 목신경의 신경근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척수를 기준으로 우측 사진 10번을 보시면 배 쪽으로 나오는 신경 뿌리를 확인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9번을 보시면 등 쪽 신경절을 볼 수 있습니다. 좌측에서 다시 5번 관절 기둥 위치에서 우측 사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좌측 5번의 관절 기둥 위치에서 우측 사진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4번, 5번 목뼈를 형성하는 후관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좌측 사진 5번과 우측 사진의 3번, 4번, 8번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우측 사진 3번에 보시면 5번 경추에 상부 관절면이 있고 4번을 보시면 4번 경추에 하부 관절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어수선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거 제가 표시한 빨간 선을 기준으로 확인을 하시면 나중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단면 사진의 특징을 파악하시면 슬라이스 번호에 의존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위치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56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상면 사진은 CT 시상면과 엑스레이 측면 영상과 거의 비슷하므로 참고해서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엑스레이의 라테랄 방향에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을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5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일단 종합적인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을 토대로 아까 영상 공부를 했던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좌측에 엑스레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15세 소년이 자동차 사고로 경추 5번 골절 및 탈구가 생긴 사례입니다. 엑스레이를 보시면 5번 경추의 후방 전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넓은 화살표를 보시면 5번 경추의 후방 전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얇은 선으로 1번 라인을 그어놨는데요. 1번과 2번 라인을 벗어난 것으로 보아 다시 보듯이 후방 전이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은 하살표를 보시면 인두기관의 음영이 전방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것으로 부종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MRI 적응증이 되겠죠. 두 번째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어보니 추체의 골절이 확인되고 양쪽 척추에 고리 피질골 부분이 골절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추체의 피질골과 해면체 부분이 다 깨진 것을 볼 수 있고요. 양쪽 고리 부분에 피질골 부분이 손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출액을 조사하기 위해 시상면 T2 강조 영상을 찍었더니 3번과 7번 근처에 하얀 고강도 신호로 삼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에서 이 환자는 결국 수술을 했고요. 경추 5번 후방 전이랑 골절을 고정하는 수술 후 라인의 정상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사례의 영상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상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목뼈의 퇴행성 변화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퇴행성 디스크 질환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추간판 디스크의 퇴행입니다. 대부분 60세 이상이고요. 추간판 높이가 감소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인접한 관절의 마찰과 압력이 증가하고 갈고리 돌기 관절의 과도한 마찰로 이 부위에 골극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가운데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디스크의 압력이 강해지면 수액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압력을 가하게 되는데요. 궁극적으로 추체 종판에도 압박이 생기게 되고 뼈의 바깥쪽으로 압박이 가해지면서 가장자리에 골극이 형성됩니다. 사진에서 5번, 6번 디스크 공간 감소가 명백히 보이고 골극 형성이 보입니다. 추가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추가로 너무 강한 압박이 가해지면 골극이 생길 수도 있지만 추체의 해면골이 손상되는 슈몰 골절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측 사진처럼 해면골이 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6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퇴행성 관절 질환은 후관절면의 골관절염 변화입니다. 과운동성과 특정 자세, 반복 동작 등으로 인한 변화이고요. 후관절에 골관절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후관절의 공간이 감소하고 골극이 형성되게 됩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검은색 화살표를 보시면 후관절 공간이 좁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좀 주의해서 보실 점은 후관절 공간이 좁아진 반면에 추간판이 온전하고 퇴행성 변화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순수한 후관절 골관절염으로 인한 퇴행 현상입니다. 6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추간 구멍 침해는 인접 구조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결과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DDD와 DJD로 인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추간 구멍의 크기가 감소하고 골 증식체가 척추신경의 통로를 좁히게 되면 신경 증상의 가능성을 보이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죠. 이 사진은 경추 3번과 4번 사이 왼쪽 추간공이 침해된 사진입니다. 이렇게 되면 4번 척추신경이 눌리게 되는데요. 4번 척추신경의 신경근 병증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왼쪽 목이나 어깨에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왼쪽 팔로 방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언급을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언급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지만 나중에 이 원리를 알고 계신다면 나중에 직접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저의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샌드온 하우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사상 누각, 즉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화려하고 멀쩡해 보이지만 토대가 부실한 존재를 비유합니다. 졸업하고 임상에 나오면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은 졸업하고 오랜 기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걸 쫓기 전에 기본을 먼저 튼튼히 하신다면 이런 사상 누각에 빠지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봤는데 많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틀린 내용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인스타로 DM 주시거나 메일을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